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해양 연구의 현재와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대구 일과학고등학교 교사 김동우입니다. 일단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오늘 이 전체적으로 이 주제를 선정한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가 여러분들 현재 학교에서 혹시 학생들이라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는 해양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고 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요. 자, 오늘은 그래서 그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시고요. 왜 이 해양 연구에 대해서, 해양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가, 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해양 연구의 필요성 그리고 해양 연구의 현재 이 두 개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왜 우리가 해양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가 이거인데요. 제가 소주제로 해가지고 네 개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가 해양과 인간, 두 번째가 해양 연구의 필요성, 세 번째가 해양 연구의 방법, 네 번째가 해양 연구는 진행 중이라는 소주제입니다. 자, 먼저 해양과 인간에 대해서 볼 건데요. 그러니까 해양과 인간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제가 이제 학교에 있는 학생들과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바다와 인간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라고 했더니, 자, 이러한 네 가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네. 이거 이외에도 물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네 개 이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네 개가 적당한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바다와 인간의 관계 첫 번째는 인간은 바다에서 왔다입니다. 인간은 우주에서 왔다, 사람은 우주에서 왔다, 뭐 이런 여러분들 표현도 들어보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사람은 일단 바다에서 왔습니다. 어떻게 바다에서 왔는지 이따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관계는 인간은 바다에서 왔다 이거고요. 두 번째, 바다는 인간에게 아낌없이 준다. 네, 정말 많은 것들을 주죠. 어떤 것들을 주는지 관계성에서 볼 거고요. 세 번째, 인간은 바다를 오염시킨다. 네, 맞습니다. 아까와는 조금 다르게 뭔가 바다가 인간에게 주는 이점들을 첫 번째 소주제와 두 번째 소주제에서 얘기를 했다면, 세 번째 소주제는 인간이 바다에게 좀 해롭게 하는, 바다는 우리에게 주기만 하는데 인간은 바다에게 해를 입히고 있는, 이런 게 있고요. 그러면 바다는 인간에게 항상 이점만을 줄까요? 아니죠. 위협을 줄 때도 있습니다. 자, 요 네 개의 주제로 해서 바다와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바다에서 왔다. 어떠한 의미로 쓴 이야기냐 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원소들이 있습니다. 이제 탄소, 질소, 산소, 수소,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자, 이러한 네 가지의 그 원소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지금과 같은 우리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자, 얘들이 원시 지구 초기에서는 서로 각기 다른 독립적인 형태로 떨어져 있었으나 물이라는 용매의 역할을 하는 바다에 얘들이 다 녹아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다의 존재가 없었다고 하면 걔들이 녹아 있지 못했고 서로 합성하는데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물론 지구는 굉장히 많은 물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물 속에 녹아 있는 여러 원소들이 이제 합성하는 과정 속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 생명체는 이 지구라는 굉장히 험악한 환경 속에서 있어야 했는데, 이 바다는 그 생명체를 지켜주는 보호막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 험한 환경에는 굉장히 강한 자외선도 있었을 거고요. 우주 공간에서 오는 굉장히 강한 우주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여기서 얘기하는 우주선은 그 외계인이 타고 온 우주선이 아니고요. 우주로부터 오는 유해한 광선을 우주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걸로부터도 바다는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바다에서 왔다라는 표현은 최초의 생명체가 등장을 하고 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바다가 해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바다는 인간에게 아낌없이 준다입니다. 어떤 것들을 주는지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자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자원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 생활에 유용하게 쓰이는 어떠한 여러 가지 물질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들도 내 자원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유용하게 쓰이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자원이라고 하는데요. 바다가 주는 우리 생활에 유용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해양 자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네, 물질 자원, 에너지 자원, 네, 공간 자원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물질 자원은 정말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거, 네, 해양 생물 자원, 해양 광물 자원, 화석 자원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각각의 자원들이 어떤 건지는 네, 뒤에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자원은 네, 해양 에너지 자원이 있습니다. 공간 자원으로는 수송, 운송, 그리고 바다 자체가 주는 공간적으로서의 의미인 여행지, 관광지 뭐 이런 것들이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자원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 건데요. 네, 바다는 네, 이런 것들을 줍니다. 해양생물 자원, 네, 말 그대로 생물적인 형태의 이제 자원을 얘기를 하는데 가장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식사 때 먹었던 고등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해양생물 자원이 될 수 있고 모든 물고기 또는 굉장히 작은 플랑크톤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양 생물 자원 안에 들어갑니다. 네. 다음 해양 광물 자원은요. 여러분들 잘 떠오르기 힘들 텐데 일단 광물이라고 하는 건 바닷속에 있는 고체의 결정인데 쉽게 생각해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소금입니다. 소금. 소금은 이제 염화나트륨과 다른 여러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네, 광물의 형태인데요. 해양 광물 자원의 대표적인 예가 소금이 되고요. 소금 이외에도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망가니즈 단괴. 네, 요건 뭐냐면 해저 3000m에 분포하고 있는 그 우리 생활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금속 광물들이 뭉쳐져 있는 덩어리를 우리는 망가니즈 단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발견되고 이걸 채취하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속에는 굉장히 우리 생활에 유용한 여러 가지 금속 광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런 것들도 해양 광물 자원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화석 자원은 석탄이나 뭐 석유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요. 뭐 천연가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화석 자원이 있어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왜 각광받는 또 최근에 이제 막 이슈화되고 있는 화석 자원이냐면 현재 우리가 석탄이나 석유는 굉장히 많이 오랜 기간 동안 썼습니다. 뭐 산업혁명 이후에 굉장히 많이 썼기 때문에 거의 고갈 직전입니다. 천연가스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석탄,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화석 자원이 개발이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메탄 하이드레이트예요.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저온 고압의 굉장히 깊은 해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화석 자원으로 우리가 이제 불타는 얼음이라고 불립니다. 네. 이 성분이 기체에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메탄인데 얘들이 저온 고압 환경에서는 고체인 얼음의 형태로 변하게 돼요. 네, 이걸 꺼내서 우리가 이제 불을 붙여보면 정말 활활 잘 타거든요. 자, 이것들이 왜 최근에 발견됐냐면 굉장히 깊은 곳에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존재를 몰랐는데 최근에 이제 밝혀지게 됐고 여러분들 그 독도, 울릉도, 동해 이 그 해저에 이 메탄하이드레이트라는 화석 자원이 굉장히 다량 묻혀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그 국민이 한 100여 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양이 묻혀져 있어서 최근에 이제 일본과 갈등이 막 이제 있기도 하고요. 네, 그런 네, 화석 자원이 있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는 해양 에너지 자원입니다. 앞쪽 세 개는 이제 어떤 물질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이건 에너지 자원인데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는 형태. 어떤 게 있냐면 뭐 해상 풍력이라든지 파력이라든지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한 조력 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해양 에너지 자원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제주도에 파력 발전소가 건설이 되고 네, 파력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해양 에너지 자원에 들어가고요. 바닷길, 네, 수송, 운송으로 쓰입니다. 네, 그 북극 항로가 개척이 되면 여러분들 뭐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 굉장히 빠른 길로 해서
그 물자를 수송할 수 있다. 뭐 이런 뉴스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네, 바다는 수송과 운송에 쓰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네, 바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여행지나 관광지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서핑이나 뭐 스쿠버 다이빙 뭐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런 의미로서의 자원으로도 네, 사용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는 바다로부터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생물, 광물, 뭐 석유, 석탄, 에너지 자원, 바닷길, 여행지, 관광지로서 많이 받고 있지만 우린 인간이 바다에게 줄 수 있는 건 사실상 없어요. 네, 그걸 그대로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만 해도 충분한데 인간은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네, 한 번쯤 이런 사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 사진은 네, 거북이가 지금 플라스틱 비닐봉지를 들고 가고 있는 네, 사진이고요. 두 번째는 요게 노르웨이의 한 해변가에 향유고래가 한 마리 떠내려 왔는데 사체로 이 배를 갈랐더니 100kg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었답니다. 미세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뭐 페트병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100kg 정도 들어가 있었는데 이 향유고래가 죽은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네, 하는 이제 사진으로 뉴스기에도 막 나오고 했던 사진입니다. 인간은 바다를 이렇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사용량 1위 국가였던 적도 있었는데요. 네, 플라스틱 사용량이 많은 나라로서 네,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네, 인간은 일단은 바다를 오염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간은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바다가 네, 항상 이것만을 이렇게 인간에 의한 오염에 의한 뭔가 이런 것들을 받아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되돌려 주고도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네, 왼쪽 사진은 네, 그린피스에서 제공한 그 어떤 해안가에 이제 그 한 친구가 네, 쓰레기가 둥둥 떠 있는 바다에서 놀고 있는 네, 자, 사진을 본 건데요. 앞으로 머지않았습니다. 이런 날이 현재와 같이 인간이 바다를 유지하고 보존하지 않는다고 하면 네, 저런 것들이 우리의 사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왼쪽 아래는 네, 수산물 내장에서 발견되는 플라스틱 조각 평균 수인데요. 자그마치 2.1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심코 먹는 수산물, 생선의 내장, 뭐 새우나 뭐 이런 것들 내장 속에는 여러분들이 버린 플라스틱 조각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오른쪽은 네, 조금 다른 의미이긴 한데 네, 바다로부터 우리가 입는 피해인 네, 쓰나미입니다.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도 뭐 해양 오염의 위협을 받게 되고요. 또한 쓰나미 등의 해양과 관련된 자연재해는 인간에게 매우 큰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뭐 가까운 과거에 뭐 일본에 있었던 뭐 쓰나미 기억하실 거고요. 뭐 IT 대지진에 의한 쓰나미 뭐 이런 것들이 큰 피해를 입힌 네, 기억이 나네요. 자, 바다와 인간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네, 바다는 우리에게 살 공간도 주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많이 제공해 주고 있으나 네, 인간은 바다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그 바다로부터 오는 피해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해양 연구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해양은 일단 생명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네,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고 우리가 이거를 보존하지 않는다면 그거에 대한 결과는 결국 인간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다를 알아야 하고요. 바다가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찰,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양 연구가 필요합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해양의 특성, 여러 가지 뭐 해양에 대한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점들 막 쭉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필요성을 먼저 알고 보면 좀 더 우리가 이제 동기부여가 되고 학습 의욕이 막 샘솟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측면에서 여러 연구자들이 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구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뭐가 필요하냐면 해양 탐사가 필요한데요. 1869년 질베른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저자가 있습니다. 80일의 세계 일주 뭐 이런 것도 뭐 짓고요. 네. 그의 또 유명한 작품으로 해저 2만 리라는 네, 책이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해저 2만 리를 잘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래에 이제 굉장히 큰 거대 오징어가 있고요. 그 아래에 이제 거대 오징어가 잡고 있는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는 뭐냐면 잠수함입니다. 노틸러스 호라는 잠수함인데 그 주인공과 일행들이 이 노틸러스 호를 타고 이제 해저를 탐험하는 그러한 소설인데요. 그 소설 속의 내용에 보면 잠수함이라든지 그리고 해저의 현재 그 생태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이제 잘 녹아져 있는데 실제 1869년에는 이게 상상 속으로만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냐 하면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네, 우리가 심해저에 내려갈 수 있는 잠수함이 개발이 됐고요. 그리고 거기에 생태계도 어느 정도는 밝혀져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걸 제시한 이유는 뭐냐면 해양 연구의 방법이 우리가 과거에 상상 속으로만 있었던 것들이 실제로 다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현재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지금 여러분들 해양수산개발원 사진이 있는데요. 자, 요걸 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일단 해양 연구 방법에서 해양 관측 이 중요한데요. 해양 관측이 뭐냐면 해양의 개발 및 보존을 위해서 자료 수집과 해양 예보를 목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관찰 측정을 하는 것을 해양 관측이라고 합니다. 이 해양 관측으로 나온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해양 연구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떠한 것들을 어떻게 수집하느냐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왼쪽 위에 해양 관측 위성이 있죠. 네, 위성으로부터도 우리가 이제 해양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연구를 하게 되고요. 해양 과학 기지, 바다에 떠 있는 큰 부유선을 설치를 해서 요걸로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해양 조사선도 있고요. 그냥 띄워놓는 부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아래 이제 바닷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배에 연결된 형태로 원격 조정 잠수정 ROV라 그래서 이 친구는 원격으로 조정해서 심해에서 어떤 미션을 해결할 수 있는 잠수정입니다. 물론 사람이 타는 건 아니고요. 이제 위에 있는 관측소에서 이걸 원격으로 조정하는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원격 잠수정 ROV입니다. 그리고 바다에 이제 여러 가지 측정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아르고라든지 수중 글라이더, 우리가 이제 글라이더는 들어봤는데 바다 속에서 다니는 글라이더가 있어요. 수중 글라이더, 그리고 자율 운항 수중 이동체 AUV, 그리고 웨이브 글라이더라 그래서 표면과 아래쪽에 같이 연결이 돼서 우리가 이제 함께 이동하면서 데이터를 측정하는 이런 것들이 현재 개발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현재 해양 물리 쪽에서 해수 유동, 파도, 수온 연분, 해양 기상의 풍향 풍속 기온 기압, 해양 화학의 수소 이온 농도나 용존 산소량,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이런 것들, 그리고 해양 생물,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는가, 해양 지질 이런 것들 이 데이터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해양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우리나라 국내 최초로 첨단 그 기상 관측선이라고 하는 기상 1호가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나라를 끼고 있는 삼면의 바다를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해양 데이터를 수집을 했었고요. 이건 2008년에서 2010년입니다. 이후에는 우리나라 국가 해양 관측망이라 그래서 해안가에 굉장히 조밀한 형태로 해서 관측소가 건설이 되고, 이 관측소는 각 지역에서 오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모아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양과학 기지로서 이어도, 과거도, 소청도는 굉장히 유명한 해양과학 기지이고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 해양과학 기지, 약간 그 배와는 좀 다르게 고정된 어떤 특정 지점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지들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 그 해양 관측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내외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양 연구를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만 해서가 되느냐? 아니고요. 자, 구스라고 하는 전 지구 해양 관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에서 데이터를 모읍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 이 데이터를 전 지구의 각 나라에서 준 데이터 서버에 다 올립니다. 그러면 그 서버 내에서 얘는 어느 정도 전 세계에서 오는 이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그 서버가 구축이 돼 있고, 이거를 모델링화 합니다. 모델링화 돼 있어서 전 세계에서 해양 관측된 이 정보가 하나의 형태로 저장이 돼요. 여러분들 여기 사실 여기 이제 앞에 있는
그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구스 설명을 드리면 생물 자원을 포함한 모든 해양 자원에 대한 관측, 모델링 및 그 자료 분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걸 구스라 하고요. 이 구스의 데이터는 뭐 쉽게 우리가 이제 자원의 형태로서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양 관측을 예를 들어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 국내외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얻어서 볼 수 있고,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 그 요즘에 그 기상 이변 현상을 이제 엘니뇨로 설명하고 있는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 보신 적 있을 텐데, 엘니뇨는 전 지구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특정 현상을 엘니뇨로 설명하려면 전 지구적인 뭐 어떤 그 기후 변화라든지 해양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꺼번에 분석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 데이터를 우리가 활용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현재 엘니뇨의 이런 것 특정 그 현상들을 분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왜 빅데이터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빅데이터는 어떤 거냐면 어떤 특정 그 데이터 수집 장치에서 온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쌓이고, 그리고 이 다른 곳에서 준 이 데이터가 쓰여갖고 어떤 유의미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걸 우리는 빅데이터라 하는데, 현재 이 해양 관측도 빅데이터의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날씨도 왜 최근에 뭐 기상청에서 그 굉장히 큰 슈퍼컴퓨터 사가지고 모델링화 뭐 해가지고 굉장히 그 기상 날씨를 잘 맞추는 정확도가 높아졌다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을 텐데, 현재 우리도 그 해양 쪽에서도 이런 그 전체적인 그 모델링화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바다의 유동이라든지 뭐 변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측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현재 이런 식으로 해양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도 굉장히 유의미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0년 해양수산 12가지 미래사항이라 그래서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그 해양 자원 쪽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 연구들을 쭉 보니까 그 바닷속에 바다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뭐 조력, 파력, 뭐 풍력, 뭐 해상 풍력, 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메탄하이드레이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앞으로 우리나라도 해양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12가지 이 미래상 안에 있는 각각의 것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관심을 가지고, 네, 이런 것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구나. 네, 그리고 나는 어떠한 것들을 좀 더 알아나가야겠구나. 해양과 관련해서. 네,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네,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